Retrotech. 안녕하세요. 레트로텍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에피소드 1K 오픈소스로 공개된 리액트.js 시작합니다. 지난 1J 에피소드에서 리액트.js가 페이스북 내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발전해서 리액트라는 이름까지 갖게 되고 오픈소스로 이제 세상에 공개되기까지 준비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렇게 공개된 리액트.js가 우리가 알다시피 공개된 뒤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광고 매니저 등을 통해서 프로덕션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퀄리티를 확보하고 이 리액트.js가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픈소스로 공개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무툴스에서도 오픈소스 작업을 했던 톰 오치노라는 개발자가 당시에 페이스북에 있었는데 이 톰 오치노는 페이스북이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고용은 했는데 막상 고용은 해놓고 이들이 클라이언트 측 자바스크립트는 작성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페이스북 내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외부에서는 전혀 모르겠다고 그런 불만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이렇게 생태계에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했기에 톰 오치노는 리액트.js가 오픈소스화하는 방법을 찾기 원했습니다. 내부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던 걸로 보이지만 결국 오픈소스화하기로 결정하고 오픈소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페이스북 내에서죠. 리액트.js를 오픈소스화하려면 페이스북 인프라에서 분리해서 오픈소스로 동작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전 에피소드에서 얘기했죠. 인스타그램에 적용하면서 어느 정도 했던 작업이었기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리액트.js를 오픈소스로 동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로 공개하려면 리액트.js가 뭔지 그리고 리액트.js가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사용자들이 이게 뭔지 이해하고 사용할 테니까. 그래서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페이스북 내에서 오픈소스를 준비하는 사람들에는 앞에서 리액트 초기부터 작업한 조단 워크와 쉐인 오설리반 뿐만 아니라 톰 오치노, 피트 헌트, 크리스토퍼 섀도우 등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 준비 과정에서 폴 오샤니시와 당시 오픈소스 프로그램 매니저였던 제임스 피어스가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둘은 페이스북의 오픈소스 이미지를 상당히 바꾸고 싶어 했는데 페이스북은 당시에도 이미 많은 프로젝트를 오픈소스로 공개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전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인 토네이도나 XHP 뿐만 아니라 소스코드 저장소인 파브리게이터, 통신 프로토콜인 스리프트, 로그 수집 서버인 스크라이브 등 다수의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당시 페이스북은 약간 어떤 이미지냐면 오픈소스로 공개는 하는데 공개한 뒤에는 관리 안 하고 방치한다는 느낌이 상당히 있던 상태였습니다. 폴 오샤니시와 제임스 피어스는 이러한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 했기 때문에 리액트를 공개했을 때는 그냥 공개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처럼 공개 이후에도 우리는 페이스북은 리액트에 대해서는 제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이는 당시 리액트에 열정이 있었던 초기에 관여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서도 리액트를 오픈소스화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지원해줬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폴 오세인 씨는 2008년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석사를 졸업한 사람이고, 모질라 코퍼레이션에서, 모질라는 모질라 재단과 모질라 코퍼레이션이 있죠. 뭐 사실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 모질라 코퍼레이션에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의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2012년 페이스북에 입사해서 지금까지도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메타죠, 지금은. 메타의 오픈소스 프로그램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언급한 제임스 피어스는 1993년에 유니버시티 오브 옥스퍼드를 석사로 졸업하고 여러 회사에서 CTO 등의 역할을 하다가 2010년에 이전 에피소드인 1F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던 EXTJS의 후신인 센차에서 데브렐 시니어 디렉터로 일하다가 2011년 페이스북에 입사해서 10년간 다니면서 엔지니어링 디렉터로 일하다가 2022년에 얼마 안 됐죠? 퇴사했습니다. 지금은 1인 기업으로 보이는 티니베이스라는 이제 로컬 퍼스트 웹앱의 데이터 스토어인 티니베이스, 회사 이름과 프로젝트 이름이 똑같은 거죠. 티니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리액트를 오픈소스로 외부에 공개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그 타겟 데이를 2013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의 아멜리아 섬에서 열린 JSConf US 2013을 타겟 데이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JSConf US 2013에서 톰 오치노와 조단 워크가 나와서 JS Apps at Facebook,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JS 앱이란 제목이죠.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발표자가 두 명이죠. 이 발표에서는 톰 오치노가 먼저 등장해서 앙귤라 JS를 포함해서 당시 유행하던 프레임워크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은 모델을 중심으로 뷰에 바인딩을 해서 뮤테이션을 가해서 화면에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개발자들이 다뤄야 할 뮤테이션은 최소화하고 싶었고 데이터가 변경되면 뷰는 그냥 처음부터 완전히 그리도록 하고 싶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당연히 당시 뭐 브라우저나 이제 웹 환경에서는 듣는 사람들이 성능 문제 때문에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페이스북은 개념적으로 이게 더 좋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하에 18개월 동안 만든 리액트 JS를 이 자리에서 소개하게 됩니다. 이 자리는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밖에서 처음으로 리액트 JS를 공개하는 자리였는데 여기서 이 리액트 JS를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for building user interface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24년이 현재 리액트 JS의 홈페이지에 리액트 JS 소개 문구를 보면 더 라이브러리 for web and 네이티브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리액트 네이티브가 지금 있기 때문에 네이티브 유저라는 말이 들어왔을 뿐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라이브러리라는 그 문구 자체는 10년 이상 지났지만 거의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톰 오치노와 조단 워크가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면서 톰 오치노는 배경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조단 워크는 리액트의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조단 워크는 리액트를 보여주면서 리액트 JS는 선언적인 컴포넌트면서 옵저버블 데이터 바인딩이 없음을 강조하고 당시에 유행이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행이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 강조했겠죠. 그 임베딩된 XML 문법인 JXX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액트를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UI의 세부상을 숨겨서 재사용성을 높이고 커스텀 컴포넌트를 작성할 수 있게 함이었음을 설명을 합니다. 당시 발표를 보면 첫 공개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리액트와 거의 유사한 코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리액트 버전에서는 함수 호출로 코드를 작성하지는 잘 않죠. 그래서 react.render 호출이나 react.create 클래스를 써서 뭐 직접 하진 않지만 당시 코드를 보면 이런 뭐 react.create 클래스를 써서 컴포넌트를 만들고 JX를 사용하고 그리고 프롭스로 데이터를 넘기고 스테이트로 상태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보여주며 데모로 보여주면서 리액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크업 제너레이션을 설명하는데 리액트가 마크업 전체를 순회하고 렌더링한 뒤에 이를 인스턴스화하고 그리고 핸들러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들이 그 리액트 내부에서 나누어져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서버에서도 렌더링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는데 2024년에 작년부터 2024년에는 좀 핫한 키워드죠. 리액트에서는 이 서버 렌더링. 이 서버 렌더링은 지금은 실제와 그 이론대로 현실화됐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액트 설명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리액트는 데이터를 변경될 때 돔을 모두 갈아치울 때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콘실레이션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 수수가 변경될 때 UI가 최신인지를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돔 세트를 찾아서 변경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을 하고, 이는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와 달리 뮤테이션을 위한 동작이 보기에는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님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JS 컴프 US 2013에서 톰 오치노와 조단 워크가 발표하는 중에 이 발표자 2명 외에 그 리액트 팀의 사람들은 깃허브에서 리액트 JS의 소스 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만들었던 코드를 정리해서 폴 오셰니 씨가 이니셜 퍼블릭 릴리즈라는 리액트의 첫 커밋을 준비해 뒀는데, 그동안 이제 18개월 동안 만들었던 거를 하나의 커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첫 커밋임에도 불구하고 코드량이 뭐 상당한 분량이 되고, 당시 그 코드 지금도 이 커밋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 이 코드를 보면 빌드는 당시에 많이 쓰던 자바스크립트 태스크 러너인 그런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JSX의 사용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기는 하지만 JSX는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컴파일이나 트랜스파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런트 러너 같은 이런 태스크 러너를 이제 같이 장착해서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이렇게 준비된 저장소는 그 발표 시간에 맞춰서 퍼블릭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드디어 리액트 JS가 페이스북 밖으로 이제 세상에 공개된 거죠. 그리고 이 공개 준비를 하면서 인스타그램의 디자이너였던 메이켈 루만스가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고, 지금 우리가 리액트 하면 알고 있는 그 하늘색의 원자 모양을 가지고 있는 리액트 로고를 5분 만에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이 리액트 로고의 가운데 동그라미, 그 원자 모양인데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죠. 사실 뭐 원자 모양을 생각해도 동그라미가 있긴 한데, 뭐 페이스북의 설명에 의하면 이 가운데 동그라미가 볼트.js에 대한 오마주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볼트를 이제 위에서 보면 이제 동그란 모양, 사실은 각져 있긴 한데 뭐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페이스북 쪽에서. 볼트를 위에서 본 동그라미 모양을 본따서 그 볼트.js, 그 원래 최초의 시작이 볼트.js였기 때문에 그거를 그 로고에 상징적으로 담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 공개되는 홈페이지는 facebook.github.io/react라는 주소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버전은 0.3.0으로 릴리즈를 하게 됩니다. 페이스북이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주소를 쓰지 않고 깃허브 페이지의 주소인 facebook.github.io를 쓴 거는 어떤 면에서는 재밌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시 리액트 팀은 페이스북 내에서 성공적으로 리액트를 꽤 오랫동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픈소스 공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리액트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더라도 엄청난 인기, 공개하자마자 엄청난 인기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꽤 흥미로운데? 괜찮은데? 한번 써볼까? 이런 정도의 반응 정도는 기대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 커뮤니티의 반응은 오픈했을 때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 반응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 뭐라고요? 자바스크립트 안에 XML 마크업이라고요? 미치겠네요. 이건 너무 새롭고 혁신적이라서 완전히 잘못되고 나쁜 방법입니다. 아주 나쁩니다. 페이스북 리액트.js는 JSconf에서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안에 HTML을 섞는 것은 나쁜 생각으로 보입니다. 관심사 분리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핵심 요소입니다. 리액트.js는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 UI 프레임워크인 리액트.js는 꽤 흥미롭습니다. 발표 중에 XML이 여러 번 언급되긴 했지만요. 페이스북이 JSconf에서 리액트.js라는 새로운 UI 라이브러리를 발표합니다. XHTML과 자바스크립트의 이상한 조합입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데 PHP 시절에 배운 게 하나도 없나요? 마크업과 로직을 다시 혼용하는 건가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생성된 마크업은 잘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 템플릿 마크업을 생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커뮤니티는 리액트.js의 컴포넌트는 어느 정도 흥미롭게 생각했지만 JSX에 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웹 개발에서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분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했었고 뭐 이전에 역사를 살펴보면서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게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그리고 장기적으로 유지보수하는데 좋은 방법이라는 공감대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을 섞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앙귤라 JS가 처음 나왔을 때도 마크업의 동작, nglclick 이렇게 해서 어트리뷰트로 직접 동작을 연결해 넣는 거를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자바스크립트에 마크업을 넣어버리는, 그러니까 HTML이 HTML 파일에 있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에 HTML이 다 들어있는,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급진적인 시도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접근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했고, 또한 당시에는 E4X, ECMAScript for XML, 그러니까 E4X도 그렇고 XHTML도 그렇고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XML을 이용한 많은 표준 시도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많은 개발자들의 인식 속에는 XML은 다루기가 좀 어렵고 거추장스럽다는 인식이 상당히 팽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영향을 꽤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저처럼 프로토타입 JS나 jQuery부터 개발을 경력을 쌓아온 사람한테는 여전히 지금 이제 리액트 코드처럼 JS, 자바스크립트와 HTML, CSS가 한 곳에 섞여 있는 게 뭐 요즘 추세를 이해하면서도 약간 내심 불편한 마음이 계속 드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JS 컴프 US에서 청중 등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뭐 당연히 욕하는 것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공개한 UI 라이브러리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호불호를 보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리액트가 좀 거의 대세가 된 지금 시점에서 시간이 지나서 보면 리액트의 접근 방법 자체가 엄청 싫었다기보다 페이스북이 리액트 JS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사람들이 제대로 당시에는 이해 못했다는 게 더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커뮤니티의 부정적인 반응은 당연히 리액트 팀에게도 상처가 됐지만 당연하게도 리액트를 안 좋아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칸 아카데미에 다니던 소피 알퍼트라는 개발자가 있었습니다. 칸 아카데미는 원시 제이쿼리는 무엇을 잘했는가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지만 비영리 교육 플랫폼으로 제이쿼리를 만든 존 레식이 치프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로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라기보다는 비영리 단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이 칸 아카데미에 있던 소피 알퍼트는 당시 컨텐츠 제작자가 이제 교육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강의를 만들고 약간 여기는 좀 인터랙티브한 강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의를 만들고 학생들은 당연히 그 강의를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만드는 사람, 이 컨텐츠 제작자가 학생들에게 제시할 질문과 힌트를 입력하는 질문 에디터 화면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질문 에디터는 왼쪽에는 에디터가 있고 그 에디터의 내용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 오른쪽에는 미리 보기 화면이 있는 형태의 화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의 에디터에서 내용을 수정하면 그 변경사항이 미리 보기에서 계속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성능 문제를 상당히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피 알퍼트는 JSConf US에서 공개된 리액트 JS를 보고 당시 만들던 질문 에디터를 2000라인 정도의 리액트 JS 코드로 재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피 알퍼트는 큐오라에서 리액트 JS의 특징이 뭐냐는 질문에 자신이 약간 사용해 봤는데
자신의 경험이 이렇다라는 답변을 올리게 되고, 그 내용은 JSX가 있지만 그 외에는 그냥 자바스크립트라서 자기가 느끼기에는 단순하면서도 상당히 강력하고 유지 보수가 어렵지 않으면서 이미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성숙도도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문서나 모범 사례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웠다고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이 소피 알퍼트가 큐라의 질문에 답변을 다른 시점이 2013년 6월 9일이었고, 제이스 컴프가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렸으니까 그 10일 사이에 소피 알퍼트가 자신이 만들던 에디터를 리액트 제이스로 다 제작성을 해본 다음에 큐라에서 질문을 보고 답변을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피 알퍼트가 자신의 그 만들던 에디터를 리액트 JS로 만들면서 발견한 문제를 리액트 팀에 계속 보고를 하게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플리캐스트를 올려서 리액트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피 알퍼트가 만든 그 리액트 JS로 만든 질문 에디터는 칸 아카데미 서비스에 결국은 적용이 됐기 때문에 페이스북 밖에서 리액트 JS가 처음 프로덕션에 사용된 첫 프로젝트가 됐기 때문에 페이스북 내 리액트 JS 팀도 이 부분에 큰 자극을 받게 됩니다. 소피 알퍼트는 이후에도 계속 리액트 JS 개발에 참여하면서 2014년 말에는 전체 프로젝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커밋을 작성한 사람까지 올라갈 정도로 기여를 하게 되고, 결국 2015년 1월에는 페이스북 이직을 하게 되면서 리액트 JS 코어 팀에서 초기 멤버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액트의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일하다가 2019년 휴무라는 기업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에서 VP 오브 엔지니어링 일하다가 2013년부터는 우리가 아는 그 노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리액트 팀은 리액트 제이스가 좋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지만 리액트를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액트 블로그에 글도 올리고 커뮤니티에서 리액트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모아서 홍보도 하게 되고, MVC 지금도 많이 쓰죠. MVC 프레임워크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투두 MVC 프로젝트에 리액트 버전을 그 피터 헌트가 만들어서 올리게 됩니다. 투두 MVC는 지금도 레퍼런스로 많이 언급되는 사이트죠. 자바스크립트 MVC 프레임워크를 비교할 때 단순히 성능이나 이런 것만으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리얼 제품, 프로덕션에 사용하는 제품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투두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프레임워크별로 만들어서 사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또 사용법에 대한 비교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프레임워크별로 다 따로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고 2011년 9월 아디 오스마니가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이 오픈 때에는 당시 유행하던 백본.js, 엠버.js, 앙귤라.js, 나가웃.js, 도조, YUI 등 다양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의 예제가 추가되어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나 성능 비교 등에 사용하고 있고, 지금은 디팩토 표준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MVC 프레임워크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디팩토 표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투두 MVC를 만든 아디 우스마니는 AOL 등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웹 개발을 주로 한 개발자고, 2010년부터는 jQuery의 코어 멤버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구글에 입사해서 지금까지도 구글에서 일하고 있고, 크롬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 헤드로 일하면서 자바스크립트 디자인 패턴이나 백본 어플리케이션스,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 등 다양한 책을 작성했고, 발표나 글도 많이 하면서 활동을 하는 개발자로 라이트박스, HNPWA, 이건 해커뉴스를 PWA로 해커뉴스를 이제 클론 뜬 프로젝트죠. 그리고 태스크 러너라고 해야 될지 빌드도우라고 해야 될지 이제 여맨 같은 프로젝트에도 기여한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JSconf US에서 React.js를 처음 공개하고 4달 정도가 지난 9월 14일 베를린에서 열린 JSconf EU, 유럽이죠. JSconf EU에서 인스타그램에 리액트를 적용했던 피트헌트가 리액트 리싱킹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발표 제목, 리싱킹, 그러니까 리액트는 뭐 다 앞에 붙어 있는 거고, 리싱킹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이 발표 제목은 5월 JSconf US에서 리액트를 처음 공개했을 때, 카우보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벤 알맨이라는 개발자가 페이스북 리싱킹 에스타블리시드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트윗을 올립니다. 번역하자면 페이스북 확립된 모범 사례를 다시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그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비꼬는 말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비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는데 페이스북이 베스트 프랙티스를 뭐 이미 확립된 베스트 프랙티스를 뭐 다시 했네,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트윗을 그대로 가져와서 피트헌트가 발표 제목으로 다시 써먹은 것입니다. 이 트윗을 올린 벤 알맨이라는 개발자는 웹개발 회사인 부쿱에서 일했는데, 뭐 jQuery 모바일, 모더나이저 등 자바스크립트의 유명한 프로젝트에서 많은 기여를 했고, 아까 첫 오픈소스로 공개된 React.js가 태스크 러너로 사용했던 그런트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발표에서 피트헌트는 리액트가 좋다거나 리액트를 꼭 한번 써보라거나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리액트가 동작하는 방식에 꽤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소개하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액트와 관련된 디자인 결정, 다른 프레임워크와 다른 점,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정말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구현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발표는 튜토리얼도 아니고 입문서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리액트 앱을 빌드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발견한 내용 중 일부는 여러분 자신의 작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5분만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 일부는 기존의 모범 사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모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피트헌트의 발표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리액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발표는 리액트의 입장에서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발표였는데, 당시엔 몰랐지만 이제 저도 운 좋게 이 피트헌트의 발표를 실제로 들어봤습니다. 그 JSconf EU가 열리고 한 달이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HTML5 디벨로퍼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는데, 제가 운 좋게 사실 뭐 이 컨퍼런스가 무슨 컨퍼런스인지 몰랐는데 당시 회사의 지원으로 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피트헌트가 나와서 리액트를 설명하는 발표를 마침 제가 또 운 좋게 그 발표를 골라서 듣게 됩니다. 물론 당시 저는 피트헌트도 몰랐고 리액트도 이름은 살짝 들어봤던 것 같은데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한 상태로, 뭐 앙귤라에는 좀 익숙한 상태였지만 이 발표를 듣게 되는데, 당시 컨퍼런스를 갔다 온 후기를 적은 제 글을 지금 다시 찾아보니까 후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리액트는 템플릿 대신 컴포넌트를 만들라고 하는데, 템플릿은 기술은 불리하지만 관심사는 불리하지 못하므로 결국 모델을 바꿀 때 뷰까지 다 깨지게 됩니다.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관심사를 분리할 수 있고 테스트도 할 수도 있고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UI가 어려운 이유는 상태가 많기 때문인데, 리액트는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완전히 새로 렌더링하며 명시적인 돔 작업을 하지 않고 선언적으로 처리합니다. 매번 렌더링하면 느리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버추얼 돔을 사용해서 기존 돔과의 최소한의 변경사항을 찾아내서 바꾸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고, 버추얼 돔이 돔 API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돔 없이도 테스트할 수 있고 심지어 노드.js에서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발표는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날 정도로 꽤 흥미로운 발표였고, 당시 그 발표를 들으면서 한국에 돌아가면 리액트 JS를 좀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그 당시에 회사 일로 한 이후에 그 3년간 업무에 되게 바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한국 돌아가면 써봐야지 라는 이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결국 리액트를 실제로 써보지 못하고 기존에 익숙한 그냥 jQuery나 앙귤라 JS를 이용해서
업무에 상당히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당시에는 리액트.js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꼭 그 때문은 아니지만 지금도 리액트.js는 그 전까지는 웬만한 프론트엔드 기술들을 많이 써봤었는데 리액트.js를 잘 다루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생태계에서 리액트.js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고 리액트.js에 관심을 가지던 브랜든 블룸이라는 개발자가 피트 헌트에게 데이비드 놀란이라는 개발자를 소개해줍니다. 이 데이비드 놀란은 당시에는 뉴욕타임즈의 소프트웨어로 일하고 있었는데 자바스크립트 개발자이기도 하면서 2012년부터는 클로저 스크립트의 리드 개발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클로저 스크립트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인 클로저를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하는 컴파일러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놀란과 피터 헌트가 만나게 되고 이 둘의 대화를 통해서 데이비드 놀란은 페이스북이 펑셔널 UI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퓨처 오브 자바스크립트 MVC 프레임워크라는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글은 데이비드 놀란이 리액트를 이해하고 영감을 받아서 리액트를 기반으로 구성한 클로저 스크립트 UI 프레임워크인 OM, OM이라고 읽어야 될지 OM이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OM이라는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이를 백본 JS와 비교하면서 기존 자바스크립트 MVC 프레임워크들에 비해 리액트를 이용한 OM이 어떤 부분이 매력적인지를 설명합니다.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라면 리액트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리액트를 모리 같은 퍼시스턴트 데이터 구조 라이브러리와 결합하면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을 OM이 제공하는 유연하면서도 고도로 조정된 아키텍처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돔을 수정하고 쿼리하는 것은 엄청난 성능 병목 현상이며 리액트는 표현성을 희생하지 않고 이를 피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잘 설계된 객체 지향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만 그 안의 모든 것은 실용적인 함수형 프로그래머의 시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요컨대 저는 현재의 자바스크립트 MVC에는 미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 몇 년을 앉아서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전통적인 MVC 후드 아래에 숨겨져 있더라도 리액트 OM과 비슷한 것만이 단순성, 성능, 표현력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 대한 해커뉴스의 반응을 보면 당연히 반론도 있지만 리액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꽤 흥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지금까지가 2013년 말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생태계에서 여전히 jQuery는 많이 쓰이고 있는 상태였고 백본 JS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었고 1년 전이 2012년에 1.0이 나온 앙귤라 JS가 2013년에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0.3으로 처음 공개된 리액트 JS는 연말에는 0.8까지 릴리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커뮤니티를 설득하기 시작한 리액트 JS는 2014년부터 본격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리액트 JS는 좀 다른 프레임워크와 다르게 한 번에 갑자기 큰 인기를 얻었다기보다는 스택 오버플로우 트렌드를 봐도 2014년부터 조금씩 인기를 얻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인기가 커지고 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2013년 5월 리액트를 공개하고 1년 정도 뒤에 그 리액트 글을 보면 아까 언급한 칸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 에어비앤비 등 규모 있는 회사에서 리액트를 도입을 하고 깃허브 스타도 7,000개까지 오르면서 인기를 점점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뮤니티가 커짐에 따라 리액트 JS에 대한 컨퍼런스에 대한 그 생태계의 요구사항도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고 2013년 말에는 2015년 1월에 처음으로 리액트 JS 컨프를 캘리포니아 멜론파크의 페이스북 캠퍼스에서 열기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컨퍼런스 티켓은 오픈하고 1분 만에 매진이 되고 당연히 이러한 분위기는 리액트 JS 커뮤니티가 상당히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에피소드였던 1i 앙귤라 JS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듯이 요 시점에 그러니까 2014년 10월 당시 큰 인기를 끌고 있던 앙귤라 JS가
2.0에서는 S스크립트로 재작성하고 앙귤라 JS가 크게 바뀔 거라고 한 발표도 결과적으로는 리액트 JS 커뮤니티에 상당히 큰 도움이, 그때도 얘기했죠.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액트 JS는 UI 라이브러리였기 때문에 당시 인기 있던 다른 MVC 프레임워크와 비교하면 똑같은 비교를 할 수 없고, 리액트 JS는 이제 뷰에 대한 부분만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 JS만으로는 복잡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2014년 5월 페이스북 개발자 컨퍼런스인 F8, F8로 쓰죠. F8 이렇게 쓰는데, F8에서 단방향 데이터 플로우 아키텍처인 플럭스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공개한 거죠. 이 발표에서 페이스북 내에서 MVC를 많이 시도해 봤는데, MVC는 큰 조직에서는 너무 빠르게 복잡해져서 유지보수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적어도 페이스북에서는 MVC가 무너졌다면서 플럭스라는 아키텍처를 소개합니다. 플럭스는 단방향 데이터 흐름을 장려하는 시스템 아키텍처로 MVC에서 모델과 뷰가 복잡하게 양방향 통신하는 것에 비해서 디스패처라는 것을 두고 모든 액션이 디스패처를 통해서 뷰에 데이터가 전달되게 함으로써 추적이 쉽고 변경으로 인한 연쇄 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단방향 아키텍처입니다. 이 발표에서 예시로 든 것이 페이스북의 채팅과 상단 바의 그 숫자로 알림 표시, 채팅이 오거나 이러면 그 알림 표시에 1, 2, 3 이렇게 빨간색으로 알림 표시가 뜨죠. 이게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채팅 메시지가 왔는데 알림이 안 뜨거나 알림의 숫자가 있는데 막상 채팅에 들어가 보면 이미 다 읽은 메시지만 있고 새로운 메시지가 없는 상황. 둘의 그 타이밍 같은 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싱크가 안 되는 거죠. 그 상태가. 이 문제가 페이스북 내에서 해결하라고 계속 했지만 계속 반복이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럭스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이후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저는 지금도 페이스북을 쓰면 이때 예시로 이 해결했다는 문제를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플럭스가 이 문제를 진짜 해결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습니다만, 물론 페이스북은 워낙 거대한 시스템이고 그 뒤에도 수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레그레이션 버그 같은 건 당연히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럭스라는 것은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라기보다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프로젝트에서 플럭스 아키텍처 패턴을 구현할 수는 있었지만 당연하게도 플럭스 패턴을 따르는 구현체가 생태계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리액트 컴프가 미국에서 열리고 당연히 유럽에서도 열리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기술 컨퍼런스들이 그렇죠. 양쪽에서 열리는데 왜 서로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2015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리액트 유럽에서 지금은 리액트 생태계에서 가장 유명한 개발자 중 한 명인 댄 아브라노브가 라이브 리액트 핫 리로딩 윗 타임 트래블이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2014년 당시에는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던 댄 아브라모브는 당시 백본 JS로 만들고 있던 인터랙티브 에디터를 리액트 기반으로 다시 만들면서 리액트 JS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게 만들다 보니까 리액트 JS 생태계에서 아직 부족한 것들이,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자기가 만들다 보니까 2014년 7월에 리액트 핫 로더를 만들어서 공개한 다음에 리액트 생태계에서 댄 아브라모브라는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댄 아브라모브가 리액트 핫 로더를 만든 것은 2012년 1월에 몬트리올 퀘벡에서 열린 캐나디안 유니버시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컨퍼런스, 그러니까 쿠섹이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CUSEC 2012에서 브렛 빅터라는 개발자가 Inventing on Principle이라는 발표를 하게 되는데, 댄 아브라모브가 이 발표에서 큰 영감을 받게 됩니다. 인터페이스 디자이너면서 컴퓨터 사이언트면서
전기 엔지니어인 브렉 비터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애플에서 휴먼 인터페이스 발명가로 일했고, 그러면서 아이패드 초기 디자인이나 애플워치 작업에도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브렉 비터는 개발 생태계에서 기존에 막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인벤팅 온 프린시플이라는 그 발표로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저도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이 전체 브렉 빅터의 전체 발표를 보았는데, Inventing on Principle, 원칙에 입각한 발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발표는 12년 됐죠, 이제. 12년 전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적일 정도로 인상적인 발표라서 좀 관심이 있으시면 이 발표도 한번 따로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 내용은 꽤 심오하긴 한데 원칙을 찾아서 그 원칙을 바탕으로 일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발표 내용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들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강연의 목적은 이러한 활동가적 라이프 스타일이 사회 운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기술자로서 여러분은 세상의 잘못된 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위해 싸우는데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회 운동가들은 보통 조직을 통해 싸우지만 여러분은 발명을 통해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 브렛 빅터는 자신의 원칙이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만드는 컨텐츠와 즉각적인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캔버스로 나무를 그린 데모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웹의 그 캔버스죠. 이게 물리적 캔버스가 아니고 그 HTML의 그 캔버스로 그린 자바스크립트로 그린 그 나무를 보여주고, 이 데모에서 코드에서 수정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데모를 보여주면서 코드를 수정하고 그 코드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컨텐츠, 그 나무의 즉각적인 연결이 필요하다는 본인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에디터와 그 브라우저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에디터를 만든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브렛 빅터가 만든 에디터를 사용하면 코드로 작성한 내용이 코드를 수정하는 즉시 왼쪽에 보이는 에디터, 소위 말하는 뭐 미리 보기죠. 에디터에서 바로 화면에 나타나서 이 코드 부분이 어느 부분을 수정하고 있는지, 화면의 잎사귀 부분은 코드의 어디인지를 서로 완전 인터랙티브하게 연결이 된 에디터, 그러니까 에디터와 미리 보기가 연결된 그 IDE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구성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댄 아브라모브는 이 발표를 보고 리액트 앱을 수정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리로드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라이브 로드 기능을 웹팩 로더로 만든 것이 리액트 한로더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꽤 일반적이긴 한데, 대부분 개발하실 때 이런 거를 알든 모르든 뭐 요즘은 기본 세트에 포함이 많이 되기 때문에 쓰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웹팩에서도 상당히 새로운 기능이었던 HMR, 그러니까 핫 모듈 리플레이스먼트를 사용한 로더였고, 당시 리액트 생태계는 이제 막 구축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리액트 핫 로더는 리액트 생태계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댄 아브라모브는 리액트 한 로더에 만족하지 않고 리액트 유럽 2015에서 타임 트래블 기능까지 있는 한 리로딩에 대한 라이브 리액트 한 로딩 윗 타임 트래블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 타임 트래블이라는 기능도 브렛 빅터가 인벤팅 온 프린시플 발표에서 보여준 기능입니다. 당시 브렛 빅터의 데모에서도 간단한 게임을 보여주는데, 뭐 슈퍼마리오 같은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코드를 바꾸면 게임의 동작이 바뀌게 되는데, 그냥 동작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타임 트래블 기능이 있어서 매번 게임을 실행해 보면서, 코드를 고치고 실행해 보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행했던 동작을 과거나 미래로 돌려보면서 확인할 수 있어서, 코드를 바꾸면 타임 트래블에서도 그냥 예전 거를 스냅샷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동작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달려가면서 점프를 하면 15도 각도로 날아가게 된다 이러면, 타임 트래블로 과거로 돌리면 이제 캐릭터가 앞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뒤로 날아갔던 거를 이제 다시 거꾸로 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 코드에서 15도가 아니라 30도로 바꾸면 다시 타임을 미래로 하면 이번엔 그 캐릭터가 15도로 뛰지 않고 30도로 뛰게 되는, 뭐 이런 식의 데모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거를 다시 가져온 것입니다. 이 한 리로딩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싶었던 댄 아브라모브는
계속 얘기했듯이 리액트 핫 로더를 만들 때도 브렉 빅터에게 영감을 받았기에 타임 트래블 기능까지 추가해서 리액트 유럽 2015에서 발표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발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표 제안을 하고 과정을 보면 발표 제안을 먼저 한 것 같아요. 발표 제안을 하고 이 발표를 하려면 어플리케이션의 상태까지 타임 트래블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했는데 당시 플럭스 라이브러리로 많이 쓰이던 플럼목스나 뉴클리어 JS 같은 게 있었는데 댄 아브라모브가 원하는 기능이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플럭스에서 스토어 대신 리듀서를 사용하면 타임 트래블이 가능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 트위터에서 비슷한 아이디어를 얘기하다가 리듀서와 플럭스를 합친 리덕스라는 이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액트 유럽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리덕스 구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댄 아브라모브는 이렇게 리덕스를 구현하면서 플럼목스를 만든 앤드류 클라크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댄 아브라모브는 이제 플럭스 구현체를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앤드류 클라크는 기존에 만들어 봤기 때문에 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앤드류 클라크가 댄 아브라모브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리덕스의 미들웨어나 스토어 엔핸서 같은 API가 구현되게 되고 다행히도 리액트 유럽 발표 전까지 구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리덕스를 앤드류 클라크와 댄 아브라모브의 공통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리덕스를 보고 앤드류 클라크는 기존 플럭스 구현체인 플럼목스를 디프레키티드 시켜버립니다. 이 앤드류 클라크는 2015년 플로리다 대학을 졸업하고 2016년 페이스북에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 입사해서 리액트 코어 팀에서 일한 개발자로 2023년 2월부터는 버셀, 그러니까 지금은 버셀에서 일하면서 리액트뿐만 아니라 넥스트.js도 기여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댄 아브라모브는 결국 발표에서 리덕스를 공개하면서 리액트 한 로더를 이용한 한 리로딩뿐만 아니라 리덕스를 이용해서 상태를 과거와 미래로 오가면서 개발을 하고 문제를 찾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댄 아브라모브가 23살이었는데 이 발표는 당시 컨퍼런스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나자마자 페이스북에 징첸이 댄 아브라모브를 찾아와서 입사를 제안하게 되고 컨퍼런스장에서 그냥 바로 엄청 파격적이죠. 따로 일정을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컨퍼런스 어떤 면에서는 실용적이고 좋긴 하죠. 거기서 리액트 개발자들이 다 와 있을 테니까 바로 면접까지 보게 되고 2015년 11월부터 댄 아브라모브는 페이스북의 런던 오피스에 입사하게 되어서 기존에는 러시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런던으로 이사해서 리액트 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리액트 생태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리액트에서 제일 유명한 이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댄 아브라모브는 작년인 2023년 7월에 퇴사를 하기는 했지만 당시 올린 글을 봐도 리액트에서 완전 손을 떼는 건 아니고 리액트 미팅 등에는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나중에는 모벡스 같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도 나오기 시작하지만 당시에 리액트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알다시피 리덕스는 오랫동안 리액트 생태계에서 거의 디팩토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로 사용이 되었고 리덕스 썬크, 리덕스 사가워 같은 미들웨어와 함께 많이 사용되어 왔고 리액트의 컨텍스트 API나 유즈 리듀서 같은 훅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범용적으로 쓰인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 팀은 2015년까지 0.14를 릴리즈하면서 계속 발전시켜가고 2015년 초에는 컨퍼런스에서 리액트로 모바일 네이티브 앱을 만들 수 있는 리액트 네이티브를 발표하고 그래프QL과 그래프QL 클라이언트인 릴레이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2016년 새로운 버전 관리 체계를 공지하면서 0.14 다음 버전으로 0.15가 나온 게 아니라 15.0을 릴리즈하게 됩니다. 2014년 3월에 1.0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이렇게 버전을 크게 건너뛰었기 때문에 실제로 1.0이 릴리즈 되진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미 뉴욕 타임즈나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도 리액트로 사이트를 개편했기 때문에
당시 리액트가 1점대 버전을 가지고 있진 않았고 이게 0.14, 뭐 0.13 이렇게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프로덕션에서는 검증이 끝났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리액트 팀도 이미 리액트는 성숙했다면서 1.0을 내놓는 대신 0.14 다음으로 15.0을 내놓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소프트웨어에서 버전은 뭐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유의적 버전인 샘버 같은 것을 사용하면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브레이킹 체인지가 뭐 의도치 않게 많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버전이 꽤 빨리 올라갈 수 있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버전은 개인적으로는 마케팅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1.0을 찍으면 프로덕션 레디, 프로덕션에서 써도 충분하다. 만든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사용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죠. 프로덕션 레디를 보통 의미하고 버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성숙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어디서 만드냐에 따라 버전이 빠르게 올라가기도 하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액트는 0.14까지는 보수적으로 1.0을 찍지 않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정확히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충분히 성숙했다고 얘기하면서 물론 이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성숙했죠. 네, 성숙한 의미로 1.0 대신 15.0 버전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액트 팀은 1.0을 딱히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그동안 0점대 버전을 프로덕션에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맞추기 위해서 버전을 끌어올린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갑자기 15.0이 나온 거는 좀 특이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6년 7월에는 크리스퍼 섀도우의 제안으로 댄 아브라모브가 리액트 앱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티브 리액트 앱, 보통 CRA라고 요즘 많이 하죠. CRA를 만들어서 공개하면서 이후에 리액트 개발에 거의 필수, 그러니까 보일러플레이트를 초기 만들어주는 그 초기 필수 도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람들이 농담처럼도 얘기하지만 원래는 아마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초기 세팅을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만들고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에 이젝트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젝트를 써서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에 대한 그 설정 같은 걸 빼버리고 순수 리액트, 순수라고 말하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 순수 리액트 애플리케이션만 가지고 개발을 하라라는 어떤 보일러플레이트성 기구로 시작했는데 사실 그 안에 그 복잡한 뭐 웹팩 설정 및 뭐 로더 설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언젠가부터는 CRA를 쓰면 이젝트를 하지 마라. 그냥 평생 그렇게 쓰는 거다. 라고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점 성장한 리액트는 지금까지도 웹 프론트엔드의 주류, 거의 대세의 기술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 리액트가 어떻게 해서 성장을 하고 지금의 주류 기술까지 커왔는지를 좀 살펴봤고, 리액트가 커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 타이밍에 직접적으로 리액트랑만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2010년대 초반에 달라기 시작한 프론트엔드의 변화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꼭 리액트가 만든 변화라기보다는 변화해 가는 흐름 중에서 리액트가 있었다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좀 얘기하고 싶긴 했지만 타이밍을 잡지 못하다가 여기가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구분을 한다면 백본 JS부터 웹 프론트엔드가 상당히 커지고 주류 프레임워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백본 JS, 앙귤라 JS, 리액트 JS까지 이어지면서 웹 프론트의 생태계가 크게 변화했다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지만 2000년대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 2010년대로 넘어오는 시점부터 쓰기 시작한 느낌인데 해외, 특히 실리콘밸리 쪽에서는 대부분의 기술이나 용어들이 그렇듯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
그러니까 2000년대에는 웹의 프론트엔드를 만드는 사람들을 보통 웹 퍼블리셔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이는 오랫동안 웹 프론트엔드에 기여하신 신현성 님이 HTML 코더라는 용어는 너무 싫었기 때문에 웹 퍼블리셔라는 용어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 용어가 주류 용어로 자리 잡았는데 해외에서는 정확히 어떤지 모르지만 해외에서도 실제로 웹 퍼블리셔라는 용어를 쓰긴 씁니다. 국내에서는 2010년대 초반까지도 웹 퍼블리셔라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물론 제가 뭐 리서치 능력이, 그러니까 리서치 기관도 아니고 뭐 전체 개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제 주의를 가지고 느끼는 건데, 요즘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 주위에 없는 것인지 업계 전반적으로도 웹 퍼블리셔라는 용어가 많이 사라진 것인지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웹 퍼블리셔라고 하면 HTML과 CSS를 주로 다뤘습니다. 웹페이지를 만들 때 중요한 한 가지인 자바스크립트가 빠져 있죠. 물론 웹 퍼블리셔가 자바스크립트를 다루지 못했냐 하면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적 환경을 생각하면 모든 웹페이지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었습니다. 요즘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수년간 하다가 다시 뭐 성능 문제 등으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뭐 그 이전에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하면 웹페이지를 만들 때 HTML을 서버 사이드 템플릿에 녹여내야 된다는 의미가 됐고, 뭐 예를 들어 파이썬이라면 뭐 진자, 자바라면 JSP나 타이즈, 타임리프, 프리메이커 등의 템플릿 언어를 사용해서 서버 렌더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디자이너가 포토샵으로, 뭐 그 당시에는 피그마가 없었으니까요. 디자이너가 포토샵으로 디자인을 하면 웹 퍼블리셔가 이를 HTML과 CSS로 그 디자인과 똑같이 보이게, 웹에서 보이게 만들고, 이 HTML과 CSS를 다시 들어다가 서버 측 템플릿에다가 서버 변수나 로직에 섞어서 퍼블리셔가 준 HTML이 똑같이 만들어지도록,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지도록 백엔드 개발자들이 만들게 되고, 그 시점에서 동작을 붙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크업이 당연히 서버 렌더링이 들어가면서 조금씩은 변형이 생기겠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백엔드 로직을 짜던 사람들이 자바스크립트를 같이 짜게 됐고, 물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동작이나 애니메이션은 HTML을 만들 때 웹 퍼블리셔가 같이 동작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뭐 최소한 제가 경험했던 거에서는 백엔드 개발자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주로 짰습니다. 단순히 보면 그냥 직군 역할의 구분이기는 하지만 당시에 서버 측 개발자들이 웹 퍼블리셔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모든 게 그렇듯이 웹 퍼블리셔라고 하면 조금은 뭐 실제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에도 웹 퍼블리셔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기술력이 좀 없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못하고, 물론 HTML이 프로그래밍 언어야 아니야 이런 수많은 논란도 지난 10여 년간 많이 있었죠. HTML과 CSS 정도만 하는 사람이다라는 좀 무시하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용어를 그대로 웹 퍼블리셔라고 지금 쓰지 않고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라고 바꾼 이유도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는 당시 업계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웹이 성장하고, 그러니까 웹버블이 90년대 말이죠. 웹이 다시 성장하고 업계에는 웹 에이전시, SI 업체, 솔루션 업체, 서비스 업체 등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 좀 나눌 수 있는데, 너도 나도 막 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웹 에이전시 회사가 엄청 많았습니다. 웹 에이전시라고 하면 보통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웹사이트란 건 뭐 동네 빵집도 있고 무슨 공장도 있고 뭐 사실 어디든 홈페이지는 다 있잖아요. 그거를 그전에는 다 없었기 때문에 그걸 다 찍어내야 되는 거고, 거기에는 복잡한 서버 어떤 어플리케이션 로직이 필요하다기보다 그냥 그 회사의 사정에 맞춰서 회사에 소개하고 뭐 직원 소개하고 이런 간단한 페이지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웹 에이전시의 인력 비중에 웹 퍼블리셔와
웹 디자이너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회사들이 뭐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주고 뭐 100만 원, 10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한 달에 많이 만들수록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근데 그 사이트들이라는 게 지금 만드는 것처럼 뭐 은행 시스템이나 뭐 송금 시스템, 뭐 SNS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정적인 페이지, 뭐 게시판 정도 달려있는 정적인 페이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찍어내기를 잘해야 결국 회사가 웹 에이전시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웹 디자이너와 웹 퍼블리셔를 많이 고용해 놓고 계속 페이지를 기획하고 찍어내고 이런 거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웹도 발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웹 에이전시의 필요성은 많이 업계에서 줄어들게 되고 그냥 단순히 웹 에이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까지 구축할 수 있는 SI 업체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웹 에이전시는 당연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도 솔루션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웹 프론트엔드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는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커지게 되는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서버 측 개발자가 웹 퍼블리셔 사실 웹 퍼블리셔를 무시할 때부터 웹 프론트를 좀 더 다부시했다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는데 웹 퍼블리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을 했는데 대부분의 일이 좀 그런 듯이 다른 직구를 무시할 때 정말 뭐 잘 알고 자기가 너무 잘해서 무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냥 무시하는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자기가 우월감 가지기 위해서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런 방송이 아닌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웹 퍼블리셔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HTML 표준을 지켜서 표준 HTML을 만들고 시멘틱에 맞춰서 마크업을 구축하고 거기에 맞는 뭐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연결해서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서버 측 개발자들이 뜯어가지고 서버 템플릿에 맞춰서 하면서 앞에서 했던 노력을 다 그냥 엉망으로 하는 게 허다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스 보기를 하면 뭐 헤드가 아예 없거나 뭐 HTML 태그 그러니까 HTML 여는 그 태그 있잖아요. 그 태그가 아예 없는 홈페이지도 사실 수두룩하던 시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배포 권력과도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요즘 많이 얘기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있는데 MSA라고 하죠. 이 MSA를 그러니까 MSA를 왜 하냐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조직의 분리로 보는 것을 저는 더 선호하는 편인데 모노리스 아키텍처에서는 관련된 조직이 기능을 변경하려면 같은 배포, 그러니까 모노리스니까 그렇죠. 같은 배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MSA는 각자 원할 때, 그러니까 A팀과 B팀이 같이 할 때는 우리 배포해야 되는데 당신도 배포 나가도 됩니까? 뭐 이런 걸 해야 됐지만 A팀과 B팀이 서로 서비스를 분리하면 A팀 따로 배포 계속 나가고 B팀도 계속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조직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배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조직의 분리로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이 당시에는 프론트엔드에는 배포 권력이 없었습니다. 웹 퍼블리셔가 웹사이트를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문제를 발견해도 서버 개발자가 그 템플릿을 적용해 주어야만 했고 그거를 서버가 배포를 해줘야만 그게 실제로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결국 배포를 중심으로 한 권력이라고 하면 좀 너무 정치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이러한 배포 권력이 중간에 껴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꾼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일단 프론트엔드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프레임워크의 발전에서 살펴봤듯이 문서 위주의 웹페이지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발전하면서 단순히 HTML을 넘겨받아서 동적 템플릿을 전환하는 정도로는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웹 어플리케이션은 복잡해져만 갔고 백엔드 개발자가 서버를 작성하면서 함께 처리할 수준의 이제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로직이 아니라 웹 어플리케이션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담당하고 로직을 작성할 사람이 당연히 한 명이 할 수 없으니까 필요해지게 되니까 이제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는 그 백본 JS, 앙귤라 JS, 리액트 JS 등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용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가 많이 등장하면서 더 전문화되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프론트 개발자 혹은 프론트 엔드 엔지니어라는 직군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소위 SPA라고 부르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SPA는 매번 서버에서 페이지를 내려받는 게 아니라 한번 페이지를 로딩 후에 브라우저에서 계속 컨텐츠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페이지로만 구성되었다고 해서 SPA라고 보통 부르죠. 2010년 안팎으로 SPA를 도입한 프로덕션 사이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이면 스프라우트 코어, 백본 JS, 앙귤라 JS가 막 등장하기 시작하던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프레임워크의 성장과 함께 웹 표준을 포함해서 웹의 환경의 변화, 발전이 맞물리면서 SPA가 상당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SPA의 기원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2003년, 13년 아니고 3년입니다. 2003년 5월 네트스케이프 내비게이터 브라우저의 개발자들이 이너 브라우징, 익스텐딩 웹 브라우징 더 내비게이션 패러다임, 그러니까 이너 브라우징이니까 내부 브라우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익스텐딩 웹 브라우징 더 내비게이션 패러다임이니까 탐색 패러다임의 웹 브라우징 확장,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게 됩니다. 개발자가 텍스트 레이아웃을 페이지로 구성하고 관련 페이지를 링크로 연결하는 하이퍼텍스트 접근 방식은 책이나 잡지와 유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유용하고 구현하기 쉽기 때문에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최신 브라우저와 강화된 웹 표준이 새로운 탐색 및 프레젠테이션 모델을 가능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델 중 하나는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와 같이 모든 탐색이 단일 페이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델의 이름인 이너 브라우징입니다. 이너 브라우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요청이 웹서버로 전송되면 현재 페이지가 교체되지 않고 업데이트됩니다. 사용자는 페이지를 떠나지 않고도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고 페이지의 컨텍스트를 유지합니다. 이 새로운 탐색 방식을 통해 연락처 관리 소프트웨어와 같은 비웹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하게 HTML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살펴보면서 웹의 발전도 같이 봤듯이 2003년이면 지금으로 보면 뭐 발전했다고 하기도 미비한 수준이지만 XML, HTTP 리퀘스트가 처음 나왔고 웹이 문서 형태를 벗어난 미래를 네트스케이프 개발자들이 내다보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보면 1A 프로토타입 JS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듯이 2005년 제시 제임스 가렛이 AJAX라는 용어를 만들고 2000년대에 AJAX는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이 AJAX는 검색 엔진에 아주 취약을 했습니다. 구글을 대표로 하는 검색 엔진은 웹 크롤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사이트의 내용을 자동으로 가져와서 인덱스화해서 원하는 페이지를 찾기 쉽게 만들어주는데 이는 기존에는 단순히 그 검색 엔진, 그러니까 웹 크롤러가 찾은 URL에 요청을 보내서 다운로드 받은 HTML을 파싱을 하고 인덱스화하면 되는 일이었지만 AJAX가 인기를 끌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AJAX는 기본적으로 페이지 URL을 바꾸지 않고 컨텐츠를 바꿔치기 하기 때문에 AJAX로만 바뀐 내용은 검색 엔진이 전혀 크롤링을 할 수 없었고 당연히 사용자도 검색해서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SEO, 그러니까 서치 엔진 옵티마이징 측면에서도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업체 측에서도 곤란한 상황이었고 블로그나 뉴스 사이트 등에서 본문 콘텐츠에도 AJAX를 사용하는데 이 때문에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슨 뉴스 사이트인데 지금 여기서는 SPA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SPA로 아주 빠르게 뉴스가 보이도록 다 만들어도 검색 엔진에 하나도 안 뜨는 거죠. 왜냐하면 첫 페이지, 검색 엔진 첫 페이지 하나만 있겠죠. 이런 기술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때 웹
컨설턴트 펌인 클리어레프트라는 회사를 창업한 제레미 케이스라는 웹 개발자가 2006년 9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웹 디렉션즈에서 프로그레시브 애낸스먼트 with 하이젝스라는 발표를 합니다. 제레미 케이스는 AJAX를 안 쓰는 버전과 AJAX를 사용한 버전을 같이 사용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서버 렌더링과 클라이언트 렌더링이 결국 섞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쪽으로만 돌게 하면 약간의 좀 서로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느 URL이든 최초에 들어간 페이지는 뭐 서버 렌더링이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내비게이션은 AJAX로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양쪽 버전이 다 동작해야 되는데 실제 둘이 똑같은 게 가장 베스트겠죠. 이렇게 베스트로 둘을 똑같이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진적인 향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 발표에서 한 것입니다. 당시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 기본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게시판이라고 하면 1페이지의 게시판 목록에서 2페이지를 클릭하면 2페이지도 당연히 서버에서 처음부터 모든 페이지가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AJAX를 추가하게 되면 1페이지를 방문했을 때는 서버에서 렌더링 돼서 내려오지만 2페이지를 클릭했을 때는 전체 페이지를 다 받아오는 게 아니라 2페이지의 그 목록 리스트만 서버에서 AJAX로 받아와서 목록을 갱신하게 되는데, 이때 AJAX가 아닌 2페이지를 직접 접근한 사람과 AJAX로 받아온 페이지가 똑같아야, 좀 전에 말한 대로 그게 이상적인데, 이 작업이 만드는 입장에서 너무 힘든 1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2006년입니다. 이 발표가. 이는 서버에서 렌더링된 페이지를 받아오고 링크와 폼 서밋으로 서버로 보내도록 페이지를 작성한 뒤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AJAX가 없는 버전을 만드는 거죠. 브라우저가 서버와 통신하는 가장 큰 방법은 이제 URL을 바꿔서, 그러니까 링크로 URL을 바꿔서 이동하는 거, 요청을 보내는 거라, 이제 폼 태그를 써서 서밋을 하면 이제 포스트 요청 같은 게 꼭 포스트만 날리는 거 아니지만 서버에 보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 AJAX가 없는 버전을 먼저 만들고 언옵트러스티브 자바스크립트로 링크와 폼 서밋을 가로채서 실제 원래 동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AJAX로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필요한 데이터만 서버에서 받아와서 페이지를 동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점진적 향상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발표에서.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가 원래 그 폼 서밋과 링크 이동을 가로채기 때문에 이걸 하이제킹이라고 해서 하이젝스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예로 들어보면, A 태그로 사용한 링크가 있다고 할 때 여기에 href로 여기에 URL을 넣으면 클릭하면 이동을 하겠죠. 이건 HTML 기본 동작인데 여기에 href만 넣어놓은 게 아니라 onClick도 넣어놓는 거죠. 두 가지 다 넣어놓고 href에는 페이지 물음표 id는 1, 그럼 id가 1인 페이지로 가라는 어떤 링크겠죠. 이렇게 쓰는데, 이걸 똑같이 자바스크립트가 처리하는 onClick에서는 페이지 물음표 id는 1이 아니라 물음표 대신 샵을 써서 페이지 샵 id는 1,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걸 다시 한번 onClick에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용자나 크롤러는 링크를 제대로 따라가서 크롤링을 제대로 하게 되고, 자바스크가 있는 브라우저를 쓰는 대다수의 사용자는 onClick에서 링크 이동을 가로채가지고 앵커를 가져와서 페이지를 로드하는 AJAX로 동작할 수 있게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렇게만 사이트를 만든다면 사용자나 크롤러가 모두 다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듣기만 해도 어렵잖아요? 똑같은 걸 두 개 다 만들어야 되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만드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웹 환경이 너무 좋아져서 조금은 등한시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웹사이트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끄고도 회원 가입, 로그인 등 기본적인 그 사이트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동작은 그대로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고, 이건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지금도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JAX가 인기가 있어지면서 모든 사이트가 좀 전에 얘기한 하이젝스 같은 점진적 개선이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못하니까 크롤링이 잘 안 되는 사이트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큰 검색 엔진이었던 구글은 2009년 10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roposal for making AJAX crawlable. 그러니까 AJAX를 크롤링 가능하게 만드는 제안을 올리게 됩니다. 이는 2010년 Making AJAX Application Crawlable이라는 문서로 정식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이건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URL에는 앵커라고 부르는 페이지의 특정 영역으로 이동하는 기능이 있는데 URL 뒤에 샵, ABC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 부분을 프래그먼트라고 부릅니다. 이 프래그먼트를 이용해서 구글은 AJAX 사이트 크롤링 할 수 있게 하자는 어떤 약속을 제안을 한 것이고 그게 실제로는 받아들여져서 적용이 된 것이죠. 여기서 이 구글의 제안은 1D 도조 툴킷 에피소드에서도 잠시 설명했던 샵 느낌표를 사용하는 해시뱅이라고 당시에 말하던 형태입니다. 이 부분까지 설명은 없는데 그러니까 샵 기호만 쓰지 않고 샵 느낌표 이렇게 해서 해시뱅을 쓴 이유는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앵커, 그러니까 원래도 앵커가 없어진 게 아니니까 앵커는 써야죠. 앵커와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느낌표라는 기호를 하나 더 쓰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해시뱅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서버 렌더링일 경우 example.com/page 1 그럼 example.com이라는 홈페이지의 페이지 1번이겠죠. 그리고 example.com 페이지 2 이렇게 두 가지의 다른 콘텐츠를 가진 두 개의 페이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를 해시뱅을 쓴 사이트로 만든다면 example.com/page/샵 느낌표 /1 이렇게 되고 똑같이 페이지/샵 느낌표 /2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들으면 잘 헷갈리는데 그냥 슬래시 페이지 1번, 페이지 2번 그 슬래시 사이에 느낌표 샵이 그냥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샵 슬래시 해시뱅 앞뒤로 슬래시를 꼭 필요는 없지만 저게 있으면 좀 더 그냥 경로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이 그냥 앞뒤로 슬래시까지 섞어서 쓰곤 했습니다. 실제로 동작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시뱅 같은 걸 썼을 때 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접근했을 때는 두 개의 컨텐츠를 당연히 AJAX로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면서 이걸 해석해 주기 때문에 두 개의 다른 컨텐츠가 잘 보여지고 URL도 다르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앵커는 그 프래그먼트 부분은 URL의 사실 브라우저의 영역이 서버의 영역이 아니라 브라우저의 영역이기 때문에 크롤러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한 개의 URL이고 1번 페이지와 2번 페이지를 둘 다 크롤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 해시뱅을 escaped fragment 라는 문자열로 일시적으로 교체해서 서버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페이지 해시뱅 1의 경우 구글의 이 URL을 보면 페이지 escaped fragment 1 이렇게 서버에 요청을 보내겠다는 거고 내가 그렇게 요청을 보낼 테니 서버는 이 요청을 받으면 나한테 HTML을 내놔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이죠. 그러니까 서로 업계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네 홈페이지가 AJAX로 만들어도 되는데 AJAX로 만들더라도 대신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용자도 모든 걸 동작하게 프로그레시브 엔핸스먼트가 하지 말고 서버에서만 내가 이 escaped fragment로 붙은 URL을 보내면 나한테 HTML을 던져. 그럼 내가 인덱스 검색하게 해줄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 구글의 해시뱅 제안으로 인해서 2010년부터 SPA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검색이 가능해지니까 SPA를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는 트위터가 2010년에 사이트를 개편하면서 해시뱅을 사용했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해시뱅을 도입했습니다. 지금이야 SPA가 아주 친숙한 접근 방법이지만 당시에는 꽤 새로운 개념이었고 해시뱅도 일종의 우회 방법이기 때문에 종종 제대로 동작 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우커나 라이프해커 같은 사이트에서 URL이 제대로 매핑이 안 되거나 자바스크립트의 한 줄의 오류 때문에 사이트 전체가 그러니까 모든 사이트가 다 내려간 거죠. 왜냐면 스크립트 오류가 났으니까. 해시뱅이 웹을 깨트린다면서 해시뱅을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다행히 2014년 10월 W3C HTML5에서 표준이 된 히스토리 API에 푸시 스테이트가 들어가면서 해시뱅을 대체하게 됩니다. 푸시 스테이트가 있으면 해시뱅 같은 우회법을 쓸 필요가 없고
사용자가 전혀 눈치 못 채게 하면서도 완전한 SPA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에 구현한 거와 거의 똑같은 SPA를, 거의가 아니죠. 똑같은 SPA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 2014년에 표준화가 되긴 했지만 브라우저 지원은 그보다 빨랐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푸시 스테이트로 대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이스케이프드 프래그먼트를 쓰는 AJAX 크롤링 기능을 2015년 10월에 결국 디프리케이트 시키고 푸시 스테이트를 권장하기 시작을 했고, 구글이 이거를 디프리케이트 시킬 수 있었던 건 2014년에 구글이 예전에는 HTML만 그냥 응답받아서 가져갔으면 브라우저처럼 자바스크립트로 실행을 해서 크롤링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도 디프리케이트 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푸시 스테이트가 있으면 해시뱅 같은 우회 방법 없이 서버에서 라우팅된 거가 똑같은 경험을 주면서 URL을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SPA는 더욱더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고, 앙귤라.js나 리액트.js 같은 프레임워크들이 등장하면서 복잡한 웹 프론트엔드를 다루기 좋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페이지를 라우팅할 때 자바스크립트에서 window.location.href에 URL을 할당하거나 history.go-1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 일일이 처리해야 됐지만, 이러한 당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에서 라우팅 기능도 포함되거나 라우팅 기능을 가진 라이브러리가 따로 나오면서 이러한 URL 처리도 훨씬 편했기 때문에 SPA의 유행도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얘기했듯이 프론트엔드 개발자 직군이 커지면서 MSA와 마찬가지로 서버와 분리해서 따로 배포할 수 있어야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래야 독립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서버에 포함해서 같이 배포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입장에선 모노리스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SPA로 분리해서 배포하는 움직임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액트의 인기랑 SPA의 부상은 시기가 잘 맞물렸다고 생각을 하고, SPA는 프론트엔드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그에 따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해시뱅 같은 경우 구글이 제안했다고는 하지만 표준도 아니었고, 사실 검색 엔진이 구글만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현실에서는 많이들 무시했지만 문제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가중된 것은 2010년 4월에 페이스북이 개발자 행사인 F8 컨퍼런스에서 오픈 그래프 프로토콜을 발표하게 됩니다. HTML, 그러니까 지금 또 많이 쓰죠. HTML 메타 태그에 OG 이미지나 OG 타이틀 같은 거를 넣으면 페이스북의 크롤러가 그거를 긁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포스팅을 올 때 링크를 넣으면 링크만 뜨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트에 크롤러가 접근을 해가지고 이미지, 타이틀, 디스크립션 이렇게 읽어와서 이제 밑에 카드 형식으로 이쁘게 썸네일을 보여주는 그 기능이 이제 오픈 그래프죠. 그리고 페이스북이 오픈 그래프를 공개하고 2년 뒤인 2012년에 트위터도, 지금은 이제 X가 됐지만 트위터 카드라는 오픈 그래프와 비슷한 기능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는 HTML의 메타 태그를 읽어가는 거라서 구글 크롤러와는 다르게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 그래프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지금은 웹의 디팩토 표준이 되었고, 사이트의 링크가 사람들에게 퍼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SPA를 구축하더라도 별도의 트릭을 써서 메타 태그만이라도 제거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곤 했습니다.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는 비슷한 작업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시에 업계의 좀 기술 변화 같은 그런 흐름에 대해서 설명이 좀 길었는데 다시 리액트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생태계를 분석하는 스테이트 오브 자바스크립트를 보면 2016년에 리액트를 사용하는 비율이 52%에서
2022년에는 81%로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로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 3위에는 물론 앙귤라와 Vue.js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액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UI 라이브러리,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고 소개하지만 리액트.js의 포지션 자체는 UI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그 외에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들이 등장하면서 URL 라우팅을 쉽게 해주는 리액트 라우터나 리액트 쿼리, 텐스택 쿼리, SPA로 만들기 위해서 훨씬 복잡해진 상태 관리를 위한 리덕스, 리코일, 저스탠드, 조타이, 그리고 폰 관리를 해주는 라이브러리 등등이 나오면서 리액트를 중심으로 한 리액트 생태계가 굳건하게 형성되고 다양한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선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리액트 생태계를 얘기하면 버셀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버셀을 창업한 길리머 러크는 1, 2 무툴스 에피소드에서 무툴스 개발팀에 소속되어서 무툴스 플러그인 레파지토리를 만들었다고도 소개를 했는데 이 길리머 러크는 소케라이오를 만들어서 노드.js에서 상당히 유명한 개발자였고 본인이 창업한 파일 공유 서비스인 클라우드업을 워드프레스를 만드는 회사인 오토매틱에 매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인력 인수에 가깝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아마 락인 기간이 있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수된 뒤에 락인 기간이 풀리거나 뭘 포기하고 나왔거나 2015년에 오토매틱을 퇴사하고 제이트라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 그러니까 파스 회사를 만들고 2016년 4월에 나우라는 노드.js 배포 시스템을 만들고 2016년 10월에는 리액트 서버 렌더링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인 넥스트.js를 공개하면서 이후에 계속 리액트 생태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회사 중 하나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2020년에는 이 제이트가 버셀로 회사명을 변경하면서 여러 리액트 코어 개발자를 고용해서 리액트 생태계가 너무 버셀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 있기는 한데 현재 기준으로 리액트 코어 팀의 멤버를 보면 총 20명 중에 메타에 14명이 있고 버셀이 4명 그리고 독립 엔지니어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 엔지니어가 2명인 상황이라서 너무 버셀 중심이라는 거는 아직은 좀 기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 외에 다른 업체 입장에서는 버셀만 더 우대되는 느낌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노드.js 생태계에서 길리머 러크를 봐와서 그런지 버셀보다는 저는 제이트라는 회사명이 훨씬 좋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이렇게 2013년에 처음 오픈소스로 공개된 리액트.js는 10년 동안 인기가 커지면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라면 다들 써보거나 공부하고 있을 리액트.js에서 살펴봤는데 많이들 그 기술은 쓰시지만 그 기술이 지금까지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어떤 인물들이 관여했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